간단히 설명하자면 해외 구매 대행의 매출은 쇼핑몰 판매 금액에서 해외 결제 금액, 배송 대행지 금액, 기타 금액 등을 모두 제외한 금액, 그러니까 순이익을 진짜 매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원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촬영하는 날짜는 1월 2일인데 이제 부가세 신고를 이번 달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반 과세자로 2년째 셀프로 세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세무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셀프 신고를 한다면 그만큼 신고 대행비를 아낄 수 있죠. 신고 대행비가 사업자당 10만원 언더로 알고 있는데 사업 초반에는 다 아쉬운 금액이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처럼 셀프 신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영상 후반부에는 부가세 신고를 위한 디테일한 팁도 정리해 두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구매대행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볼게요.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한다면 내야 할 세금은 총 4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합세, 부가세, 사대보험, 원천세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의 세금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종합소득세, 종소세라고도 하죠.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매년 5월에 신고해야 되는 금액인데요.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내가 벌었던 총 금액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활동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5월에 바쁘시게 될 텐데 보통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매출이 좀 높아진 뒤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부가세. 부가세란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즉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VAT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과를 샀어요. 그럼 이 사과 값에는 부가가치세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판매자일 때는 소비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금액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한 번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고, 저처럼 일반 과세자라면 1월과 7월 두 번에 나누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단순한 개념이죠. 그런데 이게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에게는 계산할 때 조금 더 손이 가고, 그래서 신고 과정에서 실수를 꽤 많이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해외 구매 대행에서 부가세를 계산할 때에는 나라별 환율, 국내외 배송비 등은 실제 수입이 아닌 지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세금 납부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 일부분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해외 구매 대행의 매출은 쇼핑몰 판매 금액에서 해외 결제 금액, 배송 대행지 금액, 기타 금액 등을 모두 제외한 금액, 그러니까 순이익을 진짜 매출로 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0만원짜리 상품을 결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100만원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마켓에서 결제한 물건값을 제외, 배송비 제외, 포장 보관 비용 제외, 경동 택배비를 대납했다면 그 부분까지 제외, 이런 모두 제외한 최종 금액을 신고하는 거예요. 일반 도소매업과 비교를 한다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 비해 챙겨야 할 자료들이 훨씬 더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일반 도소매업에 비해 유리한 세금 구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해외 구매 대행 세금이 유리하니까
아무 사업자나 다 해외 구매 대행 매출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매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첫 번째, 사업자 등록 시에 해외 구매 대행 업종이 추가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해외 구매 대행의 코드 번호는 521205번이에요. 이 업종이 추가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상세 페이지에 구매 대행 상품인 것을 표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발송할 때 반드시 고객의 통관 부호를 이용해서 상품을 발송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구매 대행 소명 자료 준비. 이 네 번째 항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좀 간단해요. 마진율이 계산된 자료를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매 주문건마다 이 마진율 계산기를 통해야만 주문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세금 신고 기간에 따로 서류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마진 계산기를 구매 대행 증빙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니 절대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나머지 4대 보험과 원천세는 묶어서 설명할게요.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를 묶어서 말하는데요. 정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매달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고요. 원천세는 단기 알바 혹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4대 보험 신고는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신고 대행을 맡기는 것을 추천하고, 원천세 신고는 충분히 셀프로 가능해요. 대부분 온라인 사업하는 대표님들은 1인 기업으로 시작하셔서 처음부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일을 하다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아르바이트생부터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원천세에 대해 조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10월에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11월 1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신고 그리고 납부를 해야겠죠?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을 하시고 신고 및 납부 탭에 원천세 클릭, 정기신고 작성을 하고 납부까지 해주시고요. 위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신고하기, 특별징수, 단건 납부 해주시고 여기도 납부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런 뒤에는 다시 홈택스로 돌아와서 신청 제출에서 간이 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이라고 써있어요. 직접 작성 제출 방식에서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따로 납부는 없고 신고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세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렸고, 실제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이 소명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총 6챕터의 소명 자료를 준비하셔야 돼요. 첫 번째 챕터, 총 판매가액 준비. 자, 이건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옥션 등등 오픈 마켓들의 총 판매가액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각 오픈 마켓마다 접속하셔서 부가세 신고 내역의 총 매출 금액을 일일이 확인하셔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챕터, 해외 마켓 구매 내역. 사용하시는 카드사에 접속하셔서 내가 해외 마켓에서 구입한 금액의 실제 한국 돈, 즉 원화로 얼마를 결제했는지 확인하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카드사에 직접 전화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그럼 엑셀 파일로 메일 보내주십니다. 세 번째 챕터, 배송 대행지 비용. 이건 각각 사용하시는 배송 대행지의 결제 내역 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고, 배송 대행지에 요청하시면 엑셀 자료를 주시기도 합니다. 네 번째 챕터, 마켓 수수료. 홈택스의 사업자로 로그인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 탭에 월, 분기별, 목록 조회하셔서 엑셀 내려받기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챕터, 관세 및 착불 택배비. 보통 관세나 화물 택배비는 주문한 사람, 즉 고객이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간혹 판매자 측에서 대납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고객님이 직접 납부한 관세나 택배비를 넣으면 안 되고요.
대표님이 대납해준 경우에만 반영해야 됩니다. 증빙 유형은 영수증 사진이나 관세 납부 안내 문자로 가름할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 관세나 착불 택배비 같은 경우는 대납해주는 건수가 많지가 않고 좀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라서 이걸 일일이 다 자료를 준비하기가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좀 금액이 큰 것들만 서류를 준비하고 금액이 작은 것들은 그냥 제 개인 돈으로 입금을 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챕터, 기타 경비. 기타 경비에는 프로그램 이용료나 임대료가 속해 있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5가지 항목 챕터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5번째 챕터까지는 매출에서 차감을 했는데요. 이 기타 경비는 별도로 신고하는 것들이에요.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 기타 경비는 적격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요. 쉽게 말해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적격 증빙 자료는 세금 계산서, 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이 해당되고요. 견적서, 간이 영수증, 거래 내역서 등등 무수히 많은 증빙들은 다 공제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6챕터의 소명 자료들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부가세 신고, 일반 과세자 정기 신고에 들어가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사업자 카드는 제품 판매 활동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직원들 식비나 개인 활동비 등은 다 제 개인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소명자료 만드는 것이 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사업자 카드를 개인 카드와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소명 자료를 만들 때 제외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서 약간 까다로운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처럼 카드를 분리하거나 그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세무사 신고 대행을 맡기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간이 사업자든 일반 사업자든 1월에는 모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꼭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모두 잘 신고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